주식 투자를 잘 못하는 분들의 약간 제가 봤을 때 공통점 있습니다. 장비병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장비병. 네. 장비병 있는 분들이 주식 투자 잘 못해요. 뭘 해도 본격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하자마자 야, 너 얼마에? 저 한 700 하는데요. 저 얼마에? 저 한 1,500 하는. 자기는 한 5천만 원 딱 넣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선배니까. 선배 중에 장비병 있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냥 5천만 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담함을 보여주려고. 낚시 시작할 때도 낚싯대 제일 좋은 거 사고. 그렇죠. 뭐 근데 그런 선배가 딱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그 논리는 맞아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 작게 하면 빠져도 별로 안 아프고 벌어도 별로 기분이 좋지 특별히 느끼는 감이 없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가야지. 그 논리 자체는 나쁘지 않은 논리였어요. 물론 더 줄였으면 좋겠지만요. 근데 문제는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특히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장비를 더 추가로 사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나쁘고 저는 투자를 하다 보니 특히 주식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내가 되게 잘 못 맞춘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맞춰도 30% 40%는 계속 틀리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굉장히 높았던 케이스 종목에도 혹은 타이밍에도 시황에도 나 굉장히 잘 틀리는구나. 이거를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안 하면 바보잖아요. 틀리는데 그냥 내가 관찰이 되는 게 30번 투자하면은 한 10번 손실이 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퉁으로 치면은 벌렸다 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는 많이 틀리는 사람이구나. 99% 맞출 수가 없구나. 예언자도 아니고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구나. 이 틀리는 것을 어떻게 나는 희석시킬까? 틀렸을 때 얼마나 안 아플까? 얼마나 안 아플까? 그 킵고잉이라는 책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작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작게 하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그렇죠.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번, 20번 하면 내가 잘할 거라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자신감이 있으면은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피하고 싶었던 거는 한 종목, 이 종목에 대해 잘 모르는데 내가 투자하고 싶은 건 어떤 원리나 특징인 거지 사실 이 종목과 사랑에 빠지고 싶은 게 아닌데 그렇게 상세히 알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근데 한 종목에 들어간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위험하게 느껴졌고 왜냐면 어차피 나는 한 30-40% 이상의 가능성으로 틀릴 텐데 이거 다 들어갔다 틀리면 어떡해 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단기적인 한판 승부 나 한판 승부에 전재산 걸었다가 틀릴 텐데 40% 확률로 틀릴 텐데 뭐 어떻게 하냐 여러 종목에 장기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투자를 해야 킵고잉처럼 사업처럼 줄여 투자를 해야만 이게 내가 확신도가 굉장히 높은 투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 전에도 저는 뭐 일반 투자자들처럼 다 똑같이 했거든요. 또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얘기 듣고 많이 들은 거 있으면은 공부 많이 해보고 엑셀 막 이렇게 분석하는 시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탈탈 털어보고 친구들 중에도 똑똑한 친구 맨날 틀리는 친구 찾아다니면서 얘기 듣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들에 반대에 있는 종목들을 막 사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했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무엇보다 제가 만족하는 수준의 한 90% 정도의 승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확신도가 없는 거죠. 이거 아무리 해봤자 맞춘 거 나중에 보니까 다 운이더라. 잘 맞춘 거는 그 비싼 종목들 5개를 샀어도 그거 한 절반 이상 수익을 냈을 텐데 최소한 운 좋으면 그거보다 수익을 더 냈을 텐데 그 같은 산업군의 5종목 중에 한두 가지를 아무리 정성껏 뽑아봤자 나중에 보니까 관심 종목 수익률이랑 별 차이가 없더라. 그 종목보다는 섹터를 사는 게 더 낫다. 혹은 제 아이디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아이디어에 전반적으로 투자하고 여러 종목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가능한 방식으로만 접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본인이 100%씩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5천만 원 바로 딱 꽂아서 한 종목에 고스란히 딱 넣으면 되지만 그분이 투자를 못하는 걸 떠나서 투자를 아무리 잘하신 분도 그렇게 하면은 그게 견딜 수가 있을까? 한 40%의 가능성으로 자기가 틀리는 것을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죠.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트레이딩 관점 아니고 트레이더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항상 우리가 아이디어를 보는 정성적인 부분이 있지만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는 해요. 혹시 켈리 크라이테리언이라고 켈리 방정식 아시나요? 아니요. 들어보셨나요? 켈리 방정식이 뭔가요? 켈리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56년도 논문에 나왔던 존 켈리라는 분이 만드신 건데 과학적인 도박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1세대의 우리 뭐 전설적인 퀀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짐 사이먼스 이런 분들이나 뭐 에드워드 소프, 네. 카지노 터리범으로 유명하신 네. 카지노에 가서 확률로 카지노를 이긴 유명한 교수님인 에드워드 소프 네. 이런 아저씨들이 켈리 방정식을 보고 네. 혹은 켈리 기준을 보고 푹 빠졌어요. 이게 최적의 계산 가능하구나. 네. 너무 재밌다. 네네. 수학으로 접근 가능하구나 투자가. 켈리 방정식이 뭐냐면요. 네. 그래서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던지기 같은 확률을 알고 네. 그랬을 때 내가 10,000원 투자하면은 10,000원을 걸면은 네. 이게 20,000원으로 돌아오는지 이겼을 때 네. 60,000원으로 돌아오는지 이런 페이오프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네. 그럼 내가 가진 전 재산에서 몇 프로를 투자해야 되는지를 계산해주는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이거 제가 약간 생각하는 방식인데. 그렇죠. 네. 그 신사임당님 그 킵고잉 같은 거 보면서 좀 깜짝 놀라는 게 1억이 있으면 100개로 나눠라, 100만 원씩 나눠라가 네. 전형적인 켈리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만 원씩 나눠라는 건 뭐냐면 이 쇼핑몰이라는 분야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최소 자금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예를 들면 내가 뭐 월 1,000만 원이라는 거를 그때 기준으로 했잖아요. 네. 그럼 100만 원으로 시작한 쇼핑몰들이 충분히 네. 월 1,0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돈이 돼요. 그래서 쇼핑몰이라는 게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그쵸. 얘기를 드린 거고 제가 쇼핑몰을 할 때는 내가 만약에 월 1,000만 원을 목표로 시작을 한다면 1억 가지고 시도를 하나 100만 원으로 시도하나 그 결과값은 크게 차이가 없다. 초보자 입장에서 1억으로 시작을 해도 까먹을 거고 100만 원을 시작해도 까먹을 거니까 그래서 100만 원으로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켈리 방정식이 나오고 60년 후에 신사임당님이 스스로 깨달으신 거죠. 다시 켈리 방정식 정확히 그거예요. 켈리 방정식이라는 게 있구나. 네. 네. 켈리 방정식은 이제 gambler's rui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도박가의 그 뭐 패가 망신 같은 거죠. 네. 도박가의 실패. 네. 도박가에게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요. 네. 도박가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박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도박을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파산하면 도박가는 가장 불행해요. 네. 파산만 안 하면 돈 빌릴 때만 있으면 도박 질만 계속 할 수 있으면 행복하단 말이죠. 자기가 돈 버는 것과 상관없이.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파산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도박가 관점에서는 이런 도박을 이제 추천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도박 그 어리석은 도박가들의 관점에서 켈리 방정식은 이런 좋은 베팅이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베팅이 나왔을 때도 어떻게 하면 파산을 면하느냐의 게임을 하고 있어요. 똑같죠. 생각하는 게. 그래서 1억이 있는데 쇼핑몰이다 그러면은 20만 원 너무 작다. 기회를 놓치니까. 200만 원 너무 크다. 굳이 200만 원을 할 필요가 없다.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방식은 어떤 특정 완벽한 지점이 있는 것 같다를 계산하는 거예요. 가장 그 이 레버리지랑도 상관이 있는 얘기인데요. 가장 간단한 예는 동전 던지기를 해요. 앞면이 나오면 10,000원을 걸면 앞면이 나오면 10배를 준다고 해볼게요. 10배를 주고 뒷면이 나오면 10,000원을 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엄청 유리한 게임이죠. 유리한 게임이죠. 이거를 전 재산을 걸면 한 서너 번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파산할 거예요. 그러겠죠. 갬블러스 룰. 한 번만 치면 전 재산 다 날아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전 재산을 걸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죠? 확률이 아무리 높아도 90%여도 전 재산 혹은 빚까지 내면 안 돼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친구가 형 90%다라고 얘기를 해도 전 재산을 레버리지 해갖고 한 번에 내 전 재산이 다 날아가도록 베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켈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50대 50이면 40대 60이면 그리고 페이오프가 2배면 어느 정도로 계산해야 될까? 내 전 재산은 20%만 걸어라. 이 케이스는. 이러고 한 사람이 있네. 10%는 기회를 너무 놓쳐서 슬로우하고 40%는 금방 훅 가버리고 적정한 수준은 예컨대 20%다. 18%다. 그걸 수학으로 계산할 수 있다를 한 거죠. 되게 재밌잖아요. 신사임당님도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맞아요. 그거 하나로. 저는 그거 플러스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람이 전 재산을 그 얘기하신 켈리 방정식을 계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매몰 비용에 대해서 아까워하기 때문에 100만 원 까먹으면 거기서 돈 계속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월세를 얘기한 거예요. 일단 100만 원의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그 아파트 그때 당시 이제 중공공 임대사업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걸 해서 그럼 보통 1억당 한 100만 원 정도 월 100억 정도를 벌 수 있었거든요. 그때. 그럼 내가 1억만 있으면 경제적 자유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억을 넣고 100만 원씩 월세를 받아서 이거를 계속 시도를 한다. 그러다가
이게 터지면 월 1,000만 원 단계로 올라갈 수 있고 터지지 않더라도 난 어차피 월세 받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운 좋으면 아파트 시세 차이까지 날 수 있고 저는 그게 자본주의에서 그렇죠. 만약에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베스트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 배분이죠. 네. 한쪽에서는 캐시가 나오고 그쵸. 한쪽에서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베팅을 할 수 있고 네네네.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비대칭적이고 비선형적인 네네네. 커브에서 어쨌든 야금야금 올라는 갈 수 있고 맞죠. 떨어질 가능성 거의 줄여진 상황에서 한 번쯤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정확하게 짜신 거잖아요. 네네네. 너무 좋죠. 켈리 방정식도 약간 그 개념들을 섞어둔 거죠. 신선생님이 스스로 개발하셨으나 예전에 한국형 켈리 방정식. 한국이 켈리다. 신켈리 아니. 하여튼 이거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그런 걸 보면은 네. 이제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세계 최고의 어떤 수십 조를 버신 짐 사이먼스 같은 분들이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네. 퀀트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냐면요. 네.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면 손실을 많이 본다는 것은 혹은 이제 10년 기준으로 펀드 매니저들도 S&P 500을 잘 이기기 힘들어한다는 거 미국 기준으로 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켈리 방정식 같은 어떤 최적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포커판 같은 경우에 정확한 그 베팅 금액과 베팅 방법론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어떨 때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오버 베팅하고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하거나 바빠서 언더 베팅 훨씬 너무 적게 기회를 놓치고 어떨 때는 과도하게 리스크를 지고를 누군가가 일관성이 없게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최적화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최적화보다 더 성과가 떨어지겠죠.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일관성이 없으면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왔다 갔다를 하고 있으면은 한두 번은 운 좋게 뭔가를 피하고 한두 번 운 좋게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만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조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죠? 그 자산을 묶어놔야 된다. 묶어놓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되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월스트리트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신 분이 오쇼네시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이게 90년대 중반에 What Works on Wall Street라고 월스트리트에서 먹히는 방법은 뭐냐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외에도 개정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 유명하게 하신 이야기는 S&P 500이라는 게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500개 종목을 대형주를 단순하게 그 비중대로 사는 아주 간단한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아니라 사실 시장에 어떤 일관적으로 투자하는 하나의 간단한 룰이에요. 그게 뭐 다른 룰보다 더 좋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70%의 펀드 매니저가 S&P 500 그냥 일관적인 아주 간단한 룰 지키는 것보다도 수익률이 나쁘다라는 것은 70% 정도가 너무 당연하게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 스타일이 안 먹힐 때는 2, 3년 정도 손실을 나다가 남이 잘한 걸 그제서야 따라하기 시작했다가 그것도 손실이 나면 못 버티고 다시 도망치고 S&P 500대로 투자를 안 하고 S&P 100부터 200까지 투자한다거나 200부터 300까지 투자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소팅을 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충분한 수익률이 날 텐데 다만 다른 구간에 나겠죠. S&P 500과 다를 때 손실이 장기적으로 나고 다른 구간에서 수익이 장기적으로 나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텐데 남과 비교해서 계속 일관성 없는 행동을 반복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펀드들은 수익이 나빠지잖아요. 제가 요것도 이제 관련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위치에 있으면 2번은 맞아요. 그렇죠. 그때 잘못된 타이밍으로 계속 쫓아가잖아요. 그럼 계속 나 혼자 계속 틀리는 거야. 계속 틀리죠. 24시간 내내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인생이 너무 꼬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난 진짜 내가 스스로 고장이 나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일관성 있게 한 지점에 머물러 있다면 한 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히트하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하루에 2번이나. S&P 500은 하루에 2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더 못 맞추는 거죠. 근데 2번 이상 맞추는 방법도 있겠죠. 시계를 막 반대로 돌린다거나 그러면 하루에 4번도 맞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막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건 굉장히 큰 환상이에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이 일관성이 없어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트레이딩도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 게 횟수가 많아지잖아요. 일반인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횟수가 많아지면 아마도 그날 기분에 따라서 혹은 친구한테 어젯밤 들은 얘기에 갑자기 흥분해서 네. 필요 이상으로 투자를 하거나 잘못된 타이밍에 투자하는 그런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 95% 정도는. 네, 네. 차라리 하지 마시라. 아주 간단한 방법, 자기가 느끼기에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에 지속적으로 5년, 10년간 투자하는 게 대체로 훨씬 더 낫다. 아무리 간단한 방법이어도. 게다가 연구까지 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점점 주식 투자를 개별 종목을 보는 것들을 포기해가는 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한 종목에 쏟으면 제가 원하는 게 그 종목이 투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돈을 벌고 싶은 건데 종목을 하루 종일 이렇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